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위미술이라든가 설치미술회와 조각부 등등 굉장히 많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민화도 있고 불화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역시 중심이 되는 거는 미술이었고 회화였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이벤트 같은 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일어난 사건, 물론 그런 뜻은 있습니다만은 그걸 좀 더 이렇게 달리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운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정신의 울림, 이런 면에서 그 드로잉하고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행위미술하고 드로잉, 그 접점에 이벤트가 있다. 사실 그렇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중간에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음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음악적 운율학이 있고, 반음악, 반운율, 반듯한 의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행위미술 이벤트, 그리고 음악, 운율, 반음악,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나가면은 그것이 드로잉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벤트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다닐 플로트에 의한 단선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담백한 음악적인, 명상적인 행위, 그것이 단색 위주의 드로잉에 비견할 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사실 뭐 단색주의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거기다 백색으로 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질감을 넣고, 그리고서 이것이 우리의 미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심성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히 한국인들에게서 굉장히 친숙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게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다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역경이라든가 주역이 있죠, 그죠? 그리고 노장사상, 이런 거가 전부 거기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겉으로 봐서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게 어떤 자기가 아니라, 말씀 글자 구절이 아니라 그 정신이고, 그리고 괴사가 아니라 철학이고, 그리고 주변적인 혹은 그 반개적인 것을 갖다 우리 그냥 빌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서구 이벤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 것하고 접합을 시킬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서구 미술 쪽, 그런 쪽의 그 서구 예술이라는 거, 서구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양 미술을, 동양 철학을, 동양 사상을 가져갈 때 거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이야기긴 한데 차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차용이라는 걸 빌려 쓴다는 얘기죠. 존 케이지 같은 경우에 그 맥노턴의 번역사, 거기서 노자의 도덕경, 타오테칭하고, 그리고 장자의 주앙주, 그리고 거기에서 무용의 용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찾아냅니다. 그게 useless라고 이렇게 useles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동양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말 그 진실한 어떤 그런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케이지가 사실 음악가인데, 거기에 그 상당히 많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 그것이 동양사상이었거든요. 그 동양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참 굉장히 좀 뭐 우스운 이야기긴 한데, 무용의 용이다.
말하자면 쓸모없는 것이 쓸모가 있더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맥너턴의 번역서를 보게 되면은 못 쓰게 된 자전거가 있었다. 근데 그걸 그냥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집 앞에다 이렇게 걸어놨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집 찾기가 좋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용용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병이 하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안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그래서 벽을 그걸 귀중하게 생각하더라.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외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동양 철학이라든가 동양 사상. 거기에 두 개의 사상이라는 게 굉장히 극명하게 이렇게 따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자 장자에서 무의자연을 빌려온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무용지용, 무의자연, 저절로 자연이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거기서 이루어진다. 그런 것은 한국인에게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상이에요. 동양인에게. 근데 존 케이지가 중심이 돼가지고 받아들인 노자라든가 이런 이야기에서 보면은 연주를 하지 않는 그것이 자연율에 의거한 그런 음악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표보다는 심표, 연주보다는 침묵이 중요하다. 다르죠, 그죠?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그 4분 33초의 침묵이라는 무행위의 행위.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 작가들이, 화가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서 거기도 되도록 보여준다는 건 그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자기가 느낀 대로 그리고 그야말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다가 보니까 그게 미술이 돼 있고 오히려 행위 미술에서는 그렇게 그 자기 배짱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또 작품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본령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제 차이가 좀 있긴 있죠. 4분 33초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견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견된 소리. 소리 없으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아노 앞에 가서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시계를 보고 앉아있다가 4분 33초가 되어서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글을 쓰면서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 침묵을 못 견뎌가지고 뭐 책상이라도 두드리든지 아니면 기침이라도 하고 노래라도 부르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알았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전부 작품 속으로 막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노래 한번 불렀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건 뭐죠? 거기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누구였어? 작품 일부였어. 그 사람도 작가였어. 그럴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 거, 그걸 얻어낸 그런 동기가 있어요. 역시 철학적이거나 사상적인 그런 거하고는 좀 멀 수가 있습니다. 무음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방이에요. 거기 들어가니까 두 개의 소리가 나타나는 거죠. 두 개의 소리. 무음실인데. 하나는 둥둥둥둥둥, 하나는 똑똑똑똑. 숨 쉬는 소리. 그 다음에 맥박이 뛰는 소리. 그 두 개의 소리가 그냥 북 치는 것처럼 큰 바람 부는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무음이라는 게 있을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그것이 소리일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뭐 세계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왜 음악가가 그게 동양 사상을 이렇게 차용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동양적인 사상으로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게 말하자면은 드로잉하고 접점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보자. 그 한국적인 이벤트에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 이벤트는 존 케이지의 비논리 이벤트를 단순화한 설화적인 사건으로 번한, 뭐 조금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이야기도 약간 이게 뻥튀기만 한 게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정말 엉뚱한 짓들이에요. 뭐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이벤트 같은 것이 한국에도 역시 구타이 그룹에서 처음 해프닝이라는 말을 썼는데 알란 카프로가 그걸 이렇게 가져갔듯이 한국에서도 1970년 김구림이 이벤트라고 하는 걸 먼저 선보였어요.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그 현상에서 흔적으로 이게 이제 잔디밭을 이렇게 격자처럼 해가지고 태우고 그 작곡을 보여준다는 거죠. 거기다 이벤트라고 하는 부제를 붙였거든요. 근데 뭐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화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각광을 받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활약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어떤 종류의 입신을 한다든가 이름을 남긴다든가 그럴 때는 먼저 하나 터뜨리고 거기 그보다도 강도가 높은 활동들을 계속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인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성능경의 신문. 그 신문에서 그냥 이거저거 좀 오래 가지고, 물론 이제 광고라든가 그런 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해가지고 톡에다 넣는다. 그러면서 혹시 그때 그 겸영 비슷한 그런 종류의 앞지 속에서 했으니까 이은용 씨는 남산 그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발로 가지고 쾅쾅 차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안전뱅이가 됐어요. 나중에 누가 산삼을 줘가지고 그걸 먹고 나니까 그냥 어떻게 밤새 땀을 흘리고 나니까 나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 굉장히 암울한 시절에 살고 있었는데 성능경 씨는 거기서 그냥 자기가 먼저 손을 뗐어요. 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그 다음에 활동도 많이 아끼다 했지만은 이건용 씨의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이벤트의 어떤 뭐랄까요 그 신기원이다. 논리적 이벤트라고 하는 말을 갖다 자기가 만들어냈어요. 그 논리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도 거기다 논리적인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의미화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거기 달팽이 걸음 같은 거 사실 이벤트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두 번 반복이 되면 안 돼요. 비극장, 비논리, 그 다음에 상업적인 거예요. 그게 행위미술이라는 건데, 딴 건 다 그렇더라도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건용 씨는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어요. 아무 데나 가면 자기, 식별 표지, 트레이드 마크라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가면 무조건 그거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기록들을 많이 남기고, 인상도 남기겠지만은, 그 본격적인 의미에서 그런 그 이벤트하고 연결시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달팽이 걸음 같은 거,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는 거기다 내 이름을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똑같은 행위인데도 이름을 딴 사람 써줌으로 해가지고 작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덕분에 저도 이제
작품이 하나가 됐지만은 이제 이런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뭐냐면은 사실 의미를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냥 터뜨리고 말고 아이고 뭐 애 하나 낳아놓고 그냥 넌 내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주고 그리고 주지를 시켜주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 그게 결국은 뭐 발언이 되고 하나의 논리적인 맥락을 가지게 되고 국제 무대에서 이것이 나중에 취재가 돼가지고 그래서 기록이 되지 않을까 기대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한국인은 미술 어떤 양상 같은 거 서구에서 하나를 가져와요. 근데 그걸 그대로 옮겨먹는 경우는 별로 없고 만약에 그게 옮겨먹는다 하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알아채면은 그러면 나중에 뱉어버려요. 밟아버려요. 그냥 짓밟아버린다고. 그게 이제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양상하고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나라에 외국의 사조들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보여줄 건 없었다. 그것이 한국 미술의 어떤 저항 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대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발분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잘 살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냥 부러워할 그런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서 뒷받침을 해주면은 이런 미술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이런 그야말로 엉뚱짓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도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국력을 살린다. 거기에서 예술 문화라는 것도 꽃피고 그리고 성장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쭉 이야기를 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 구조적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뭐 저쪽에 뭐하고 뭐 그냥 빨갛게 파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터뜨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의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 뭐 논리적인까지는 아니라도 좋고 그냥 선 하나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야말로 드로잉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선 한 번 손을 긋기 시작을 하면은 점 하나를 거기다가 찍고 그리고 와서 계속 끌고 다니다 보면은 아주 오랫동안 끌고 다니다 보면은 거기에서 거기 작품을 보일 수 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이 이제 드로잉에서 이거 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색채를 아주 다채롭게 쓰고 다양하게 쓰고 그런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백색주의라는 걸 알겠지만 그냥 하얀 바닥에다가 거기다가 뭐 물감도 발라가 좀 질감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작품이다.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가 만들어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만은 사실 계속 이렇게 여러 개를 비교를 해보고 그러고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미학이 나오긴 해요. 그 다음에 한국의 백색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한국 사람들이 흰색을 좋아했다 그런 이야기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벌써 한 몇천 년 정도, 몇백 년 정도, 몇천 년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좀 농축이 돼가지고 피 속에서 말하자면 피의 약속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로 생각하면 백색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무시할 만한 건 아닙니다. 단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학이라든가 국력이 필요한 건데 지금 몇 사람은 거기서 나름대로 세계 무대를 두드리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분히 동양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 얘기니까 다른 사람들도 거기다가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중에 하나가 석도의 화의록입니다. 길지도 않은 그리고 대단히 이렇게 심오한 이야기도 아닌데도 우리가 동양화라고 이야기하는 수묵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에서는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석도는 그 유민화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들어서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를 좀 박차고 낙향을 해서 거기서 작품을 한 사람들인데, 이 일획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종류 어떤 뭐 자기 심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처지에 대한 얘기라는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순수한 의미에서의 미술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논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붙이기가 참 껄끄러운 정도의 어떤 그 내막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일획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점 하나 찍고 거기서 쫙 가는 거. 근데 어떤 경우에 그것이 그냥 단순히 점 하나가 있고 이쪽에 점이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선분 같은 것이 아니니라. 그 선분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직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양쪽에 두 개의 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두 개를 갖다 끊는 거하고, 그죠? 그리고 무한의 선에서 거기서 양쪽을 자르는 거하고 그건 굉장히 다른 어떤 이야기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 그건 굉장히 한국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양적이기도 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획이라는 것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인 이야기예요. 그냥 일획, 하나의 획을 그었다. 그게 아니라 그걸 이제 굉장히 많은 거기다 의미를 부여를 해요. 법의 가로막힘에 관여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도는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림이 도가 드러나면 이력이 듯이 밝아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죠. 그죠? 그거보다 더 굉장히 꼰 것들이 있어요. 다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며 박다는 것은 화하는 것이다. 일을 받는 것은 무형이요 형상을 다스리는 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뭐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서 석도의 작품을 보고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면 참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비비고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일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줄을 꺼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종류의 세상 만사가 그 안에서 다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니라 하는 직설적인, 일차원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야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운율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여유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차원 자체를 높여야 되겠고 그냥 단순하게 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운율을 넣어야 되고 음악을 거기다가 껴 넣어야 되고 그런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게 되면은 그게 무관심의 관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그냥 머리가 북적북적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넣어주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을 못 해요. 그렇게 집중을 못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만큼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넓게 생각할 수 있고 차원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무관심의 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disinterestednes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림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하는 곳에 상당히 큰 어떤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 잣대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내질른다, 갖다 부어 넣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한숨 들이마시고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보고 그리고서 조그마한 점 하나, 선 하나를 끊는다는 그런 종류의 그 마음의 어떤 되새김이라고 그럴까요? 침잠이라고 그럴까? 정의라고 그럴까? 이러한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내재율일 수 있고 그리고 내면의 음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그러한 종류의 어떤 그 심적인 요동, 동요, 그리고 메커니즘, 이러한 것들을 드로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 보면은 글과 그림을 보는 사람이 그 마음의 유유자적, 그리고 큰 승을 내뿜는 후에 거기서 오는 큰 유를 느낀다.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의 진동이다. 좀 더 나가게 되면은 사실 그 영혼의 진동이라는 말을 쓰는데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의 진동까지는 뭐 그림에서 있을 수 있다. 영혼의 진동,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그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 한 세계 한 사람 정도. 어떻게든 그 속도의 글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거기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새우 그림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자기가 일필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냥 뭐 철사 꼬부리듯이 아니면은 그냥 휘적휘적 그 같은 글씨 같은 거 두 개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저 그림에서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느냐, 여운을 느낄 수 있느냐, 운율을 느낄 수 있느냐. 좀 더 나가서 저런 걸 갖다가 정신의 진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구만.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도가 영혼의 진동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대.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시라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이제 그 정도 되면은 그 단색조라든가 이런 그리고 일필휘지라고 하는 그냥 장난하듯이 끈 선, 이런 것들이 드로잉하고 연결이 되되 정신의 진동하고 연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보는 사람이 거기다가 넣어줄 수도 있어요. 보고서 정말 그렇게 느끼고 그 앞에서 그냥 확 녹아가지고 촌농이 녹듯이 밑으로 싹 쳐진다. 글쎄,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상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있습니다. 서자고 뭐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송하관폭도라고 하는 그림을 남겼습니다. 앞에 큰 바위 위에 아주 그냥 비비꼬인 낙낙장송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먼저 보는 거는 그 소나무가 보여요. 그리고 뒤쪽에 관폭도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뒤에 그 폭포가 쭉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돌다 보면 그쪽에 조그마한 사람이 보입니다. 마치 소경산수 같은 것처럼 전혀 사람이 있으라고 생각지 않는 그런 그림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사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가 나와서 따지고 보면은 미술적인 어떤 그런 충분히 설명을 해설을 붙일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주의를 해서 보고, 그리고 미술이라는 거, 동양미술이라는 거, 한국미술이라는 거, 이런 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묘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묘법. 그리는 법이죠.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여러 개를 놓고서 이렇게 놓고 그 중에서 하나 고르려고 그러면은 뭐 고를 필요도 없이 철선묘라는 게 나와요. 철선묘. 그러니까 석도의 글 쓰는 거,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냥 이제 꽃 같은 두께가 같은 그런 철사를 가지고 휘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이 그림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인상의 그림에서 거기에 뭐 특징적인 어떤 그림이 된다 이거죠. 사실 그런 그림을 보고서 가슴이 물컹물컹하고 뭉클하고 그런 거는 그렇게 쉬운 경험은 아닙니다. 그냥 그 그림을 보면 완전히 그냥 녹아버려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속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고
울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만약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은 철선묘라고 하는 것에 음악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또 그 동양화적인 나가서 이제 드로잉적인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킬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 욕심을 내는 게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게 어느 정도로 연결될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드로잉하고 이러한 종류의 철선묘하고 지킬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철선묘는 완전히 뭐 두께가 없는 선으로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먹선 하나만 가지고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드로잉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죠. 그런데 서구의 드로잉이라고 하는 그런 선들하고 철선묘, 특히 이인상의 철선묘하고의 차이에는 굉장히 아주 큰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적인 것은 회화적인 것, 객관적인 것, 그런 것들이 앞선다 그러면은 그 이인상의 송화 관폭도에 그려진 그런 종류의 철선묘 같은 거는 그야말로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되는 거죠. 운율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음악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비약을 하자면은 정신의 진동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냥 붓으로 가지고 그리고 그냥 두껍고 그리고 가는 그런 선도 아니고 하나의 완전히 그냥 철살로 한 같은 고부레 같은 홍 같은 그런 그림이 사람의 마음을 잡고 그리고서 좌지우지하느냐 하는 것 그런 느낌이죠. 거기에서 나오고는 역시 정신의 진동을 넘어서 그동안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아맞혀 보시랍니까? 정신의 진동은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특히 이러한 그림이라든가 그림 회화에서 예술에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힘든다. 뭐라 그랬죠? 어떻게 숙제로 남겨줄까요? 아니면은 그 영혼의 진동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그냥 드리고 스스로 좀 찾아보고 고민을 좀 해보시랍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영혼의 진동 또 아니면 그런 거 같은 거는 미술의 그 잣대는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주정적인 그러한 것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미술의 회화의 하나의 강목으로서 대강으로서 그 뼈대로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서구 미술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있는 대로 그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이제 어떤 하나 뭐가 나타났다. 그 부각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물기를 바꾸는 그런 흐름이 또 생기는 겁니다. 말해서 물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큰 도도한 그런 물결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큰 물이 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흐름이 구비가 달라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가 큰 흐름이 있게 되면 계기가 있게 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체 물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을 꼭 그 서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에서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해퍼닝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행위미술 쪽하고 한국인을 신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드로잉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지금의 드로잉이라고 하는 기획이라든가 그리고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라든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정리가 많이 되셨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듣고 보면 드로잉 같은 것도 그냥 단순하게 선으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그동안에 얼마만큼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많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